네, 3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3장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대한 관계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중간 과제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제 이론론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게 이론론에 대한 입장 안에이고, 이제 국내법이 더 우위에 있다 또는 국제법이 더 우위에 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국내법 우위론은 국제법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이론이다라는 거. 또 이원론이라는 거는 서로 독립적으로 별개의 법 체계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법 체계라는 게 이원론이고요. 그래서 이원론에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법 체계이기 때문에 국제법이 국내법으로 들어와서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게, 그대로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국제법과 동일한 국내법을 제정해서 그 국제법이 국내에서 실현이 돼야 된다. 이게 변형이라는 의미고요. 자, 수용이라는 의미는 국제법이 그냥 그 국제법 자격으로 그대로 국내적으로 들어와서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 변형과는 서로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변형과 수용이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구별을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제법인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국제관계에서는 국내법은 아무 소용이 없죠. 국제법만이 구속력 있는 법 규범으로 인정이 되고, 국내법은 규범이 아닌 그냥 사실로 인정이 된다. 이 내용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국가의 헌법 질서, 즉 국제법이 주요 국가에서는 어떻게 국내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느냐. 영국 같은 경우는 관습국제법은 직접 국내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지만, 조약은 바로 못 들어오고 의회 법 제정을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미국도 명미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관습국제법은 바로 국내적으로 들어와서 적용이 됩니다. 자,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는 조약이 국내 법률이나 또는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나라가 그 주위에 원래 가지고 있는 부존 자원이 부족하고 어차피 무역이나 교역을 통해서만 유지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외국과의 그런 조약, 국제법이 국내법이나 헌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은 헌법 6조 1항에서 조약과 국제법의 변형을 아까 위에서 봤죠. 국제법과 동일한 국내법을 제정해서 국제법 자체적으로 바로 들어와서 국제법 작용으로 국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국제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법을 제정을 해서 국제법이 실행이 돼야 된다. 이런 변형이 없이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 한국인 경우에는. 또 국회 동의 없는 그런 조약도 효력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기출을 보시겠습니다. 자, 국제법의 국내 적용과 관련해서 수용은 국제법에 직접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였죠.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자, 국제법과 동일한 내용의 국내법을 제정해서 이를 국내적으로 적용한다. 이거는 이제 변형이었죠, 아까. 1번은 이제 변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2번 국제법과 국내법을 대립적으로는 서로 수용하기 바람직한 권장. 이건 아닙니다. 3번 아니고 4번이었죠. 국제법의 자격으로 국내 법 질서 속에 직접 적용된다는 입장이 수용 입장이었습니다. 다음 중 변형 입장을 무엇입니까 할 때 이제 요거를 정해야죠. 국제법이 동일한 국내법을 제정해서, 즉 변형을 해서 국제법을 받아들이는 거, 그거를 변형. 자, 한국에서 국제법 적용에 관한 설명 중 부적절한 항목. 헌법 6조 1항은 체결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국제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헌법 60조 1항은. 교재에서 보시면요.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게 이제 관습국제법이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이 내용이 바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동의 조약은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법률과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는 점에 큰 이론이 없다. 국회 동의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이론이 없죠. 50페이지. 자, 50페이지에 고이 있습니다. 자, 국회 51페이지 제일 상단. 동일받은 조약은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나 내용이죠. 자, 국제법이 네, 3번. 네. 관습국제법은 본질적으로 모호한 내용이 많으므로 국회가 이러한 내용을 입법화해야만 국내 적용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조약이나 관습국제법 모두 바로 국내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관습국제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 52페이지에도 있죠. 보시면 이제 거기 관습국제법 역시 국내법으로의 변형 없이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조약과 관습국제법 모두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변형 없이. 부적절한 한목은 3번이네요. 이 지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관습국제법. 국회가 입법해야만 국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많이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3번 이 지문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사법부가 조약의 직접 적용을 인정한 사례가 여러 개 있다. 판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제물 할 때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자, 2018년 기말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부적절한 것은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서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그런 존재라고 그랬죠.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국제법이 각국 국내법 질서로 직접 들어와 자동으로 실용된다고 해석한다. 아닙니다.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체계라고 그랬죠. 이원론은 개별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와 자동으로 실현된다고 해석되는 것은 아니죠. 자, 영국에서 통산적인 조약은 의회의 국내 입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실현됨이 원칙이다. 조약은 국내 입법을 통해 실현됨이 원칙입니다. 영국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 영국에 대한 내용은 자, 여기 4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관습국제법은 바로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습국제법은. 하지만 조약은 48페이지 의회가 법 저쟁을 통해 국내적 효력을 부여해야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국제법이 자신과 모순되는 개별 국가의 국내법을 자동으로 무효화시키고 있다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4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네, 46페이지 보시면 네, 46페이지에 보시면 자, 여기 한 편부터 보시겠습니다. 한 편. 자, 국제법이 국내법과 관계해서 우위를 주장할지라도 자신과 모순되는 국내법의 자동적인 무효를 주장하거나 개별 국가의 국내법 속에서 침투하여 국제법의 직접 적용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네, 이 내용입니다. 자, 국제관계에서 국내법 규범이 아닌 사실로 인정이 된다. 그렇죠? 그 같은 쪽 46페이지 제일 상단. 국제법에서는 국제관계에서는 국제법만 구성용 있는 법규원이고 국내법은 사실이다. 그냥 팩트로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
자, 한국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항목은 한국에서 국제법은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당사국인 조약은 국내적으로 직접 실현될 수 없고, 아니죠. 실현이 되죠. 변형 없이 실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관습국제법 역시 변형 없이 실현이 된다. 국내적 효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됩니다. 핵심적인 관습국제법은 헌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 사법부의 확립된 입장이다. 상위의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법률이나 헌법보다 더 상위의 효력을 지닌다라고 하는 나라가 네덜란드랑 룩셈부르크라고 그랬죠. 국회가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도 국내적 효력을 지닐 수 있다라는 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조약에 대한 부분 중에서 국회 동의를 받는 조약, 국회 동의를 통해서 얻은 조약은 당연히 국내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데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51페이지, 52페이지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고요. 결국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려는 내용은 헌법 6조 1항의 해석상 모든 조약은 국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도 국내적 효력을 지닐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네, 4번이 정답이었네요. 한국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헌법 제6조 제1항이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을 나타내는 우리 나라 헌법의 조항이고요. 대외적 약속인 조약은 국내적으로 헌법보다 상위의 효력을 아니죠. 상위의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수정할 수 없는 관습국제법은 관습국제법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보다 상위 효력 아닙니다. 관습국제법 반드시 국내 법률화 되어야 국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관습국제법은 조약과 마찬가지로 변형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올바른 항목이었으니까 1번이었네요. 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다음 각국의 사례 중 가장 잘못된 것은 독일은 이 독일, 러시아는 안 봤는데 3번 영국 한번 볼까요? 영국은 자국이 당사국인 조약을 커먼웰 일부로 인정하여 자동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아니죠. 영국은 자동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관습국제법이었죠. 아까 조약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국내적 효력을 지닌다고 그랬죠. 영국에 관련된 내용 요것만 기억하시면 바로 정답을 뽑아낼 수 있겠네요. 미국도 관습국제법은 자동으로 미국법 일부를 구성합니다. 근데 이제 독일과 러시아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기타 나라의 국가에 나오는데 독일은 관습국제법에 대해서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의회를 동의를 받아 공포된 조약에서만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고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러시아도 의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에 대해 국내 법률과 우위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률보다 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네요. 독일은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의회를 동의를 받은 조약에 대해서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 독일과 러시아는 까지는 모르도 되고 영국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를 이원론으로 설명하는 가장 적절. 이원론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서로 독립해서 별개의 법 체계로 있다라는 거였죠. 누가 더 우월하다, 상위다 이런 것들은 다 일원론이었고요. 국제법과 국내법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법 체계로 이해하는 게 바로 이원론이었습니다. 자, 국제법과 국내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오늘날 국제법 우위실이 갖고 통솔의 실행이다. 아닙니다. 너무 이게 이제 각각의 국제법 우위론, 국내법 우위론 이런 게 다 현실과 맞지 않아서 사실 통설은 없죠. 어떤 게 국제법 우위설이 통설이요 실행이다라는 얘기는 틀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교재예요. 네, 45페이지 보시면요.
자,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관계에 대한 여러 이론은 모두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 아래쪽에 쭉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통설이다 이런 내용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관습 국제법은 자동적으로 국내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제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죠. 한국에서 조약이 직접 국내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한국에서는 조약이라든지 관습 국제법 모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성문법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관습 국제법은 국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없다. 적용이 되죠. 자국 헌법보다 국제 조약에 더 우월성을 인정하는 나라는 아까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였죠. 한국에서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조약을 근거로 재판할 수 있고 관습 문제를 근거로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게 틀린 거죠. 조약의 내용이 구전 국내 법률과 충돌되거나 이행을 위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 동의를 거쳐 당사국이 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서. 한국 헌법은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할 6조 제1항의 내용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문제가 이겁니다. 조약이 직접 적용이 된다. 관습국제법도 직접 적용이 된다. 이게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가의 승인 영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장에서 3장까지는 좀 개론적인 부분이었죠. 국제법이 역사가 어떻고 법원은 어떤 거고 국내 국가의 관계는 어떤 건가 이런 개론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실제 국제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 각칙 그의 그런 의미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장은 이제 이런 국제 관계에서의 어떤 그 포괄적인 주체인 이 국가를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우리 보통 국내법에서는 민법 같은 경우는 사람이라든지 개인 사인이라든지 또는 법인에 대해서 그 주체성을 인정하는데 개인은 언제 주체성이 인정됩니까? 태아가 인정이 됩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언제 그러면 이게 인정이 되는 거냐? 그 국가의 종류 또 국가를 새로운 신생 국가가 나오면 이 신생 국가는 국가로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승인의 문제 또 그 국가의 영역은 어디까지 영역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4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4장 첫 번째 문제 국제법의 주체에 대해서 여기 이제 UN 복무 중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사건이 앞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UN 복무 중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이러한 자기의 직원에 대해서 보호권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그런 판결이라서 국제법의 주체로 국제기구 이 UN도 국제법의 주체가 인정이 된다라고 판시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국제법의 주체로서의 국가 외에도 국제기구가 인정이 된 대표적인 사례가 이 UN 배상 사건이라는 거. 이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이 기능적인 또는 직무적인 보호권이 인정된다. 유엔의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됐던 그런 사건이었고요. 자, 국가의 승인. 국가라는 게 승인을 받아야만 이제 국가로서의 역할을 국가로서의 어떤 주체성, 권리를 또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권이라든지 권리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언제 국가가 승인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설적 효과설이고 선언적 효과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창설적인 효과설이라는 게 뭐냐면 신생 국가는 기존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창설적 효과설. 이런 거는 약간 제국주의적 이론이라는 비판이죠. 기존에 있는 국가, 기존부터 국가로 인정이 됐던 그러니까 유럽 주로 강대국이었죠. 이 강대국은 신생 국가를 신생 국가가 되려면 이 강대국에 기존에 있던 국가의 인증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약간 제국주의적인 이론이라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이제 선언적 효과설은 다른 국가의 승인 관계없이 그냥 그 국가가 새로운 국가로 출범을 한다라는 선언을 하기만 하면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선언적 효과설이 현대화하면서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죠. 자, 불승인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국제법의 국가로서의 승인이 됐을 때 국제법에 위반해서 성립한 이런 국가를 승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주의가 불승인주의라고 하고요.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스팀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팀슨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불승인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스팀슨 독트린, 스팀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또 반대되는 게 라우터 팩트라는 사람인데요. 신국가가 요건을 갖추면 다른 나라의 국가는 그 승인 의무가 발생한다. 모든 국가들이, 기존에 있는 국가들은 승인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라는 게 라우터 팩트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불승인주의, 스팀슨 독트린, 승인 의무주의 발생, 라우터 팩트.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자, 승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이 있습니다. 명시적 승인은 승인과 관련된 어떤 조약 또는 합의, 이렇게 명시적으로 의사나 조약인 합의, 명시적으로 승인을 했을 때의 명시적 승인이고요. 자, 묵시적 승인, 국가 원수가 축전을 보낸다거나 또는 외교 사절이 서로 파견 접수, 또 어떤 포괄적 사항을 규율하는 양자가 조약을 체결하면 묵시적으로 그 나라의 국제법 주체로서의 국가로서의 승인을 하게 되는 효과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걸 묵시적 승인이라고 합니다. 이 묵시적 승인의 종류도 문제 지문으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보시고요.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의 승인이 있다면 정부의 승인이 있습니다. 승인에는 두 가지가 있고요. 국가의 승인, 정부의 승인. 정부의 승인은 뭐냐면 이제 행정부죠, 행정부. 쿠데타에 의해 성립한 정부를 타 국가가 인정하는 거. 정부의 승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점차적으로 이 정부의 승인을 폐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의 승인, 쿠데타에 의해 성립한 정부를 다른 나라가 승인하는 거는 어떤 그 쿠데타의 정당화를 좀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점점 이런 정부의 승인 그 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추세이고요. 이제 요건은 실효적 지배. 쿠데타, 정부의 승인은 점점 이 실효적 지배에 의해서 정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향, 오늘날 지금 현재의 경향이고요. 또는 정통성, 정부가 그 이전 정부로부터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만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요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되느냐, 이제 이거의 요건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고요. 요새는 점점 오늘날은 실효적 지배를 더 우선시한다. 여기에도 이제 두 가지 그 이론이 있거든요. 토바르주의와 에스트라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쪽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남미 쪽에서 쿠데타로 이제 나온 그런 정부는 정부의 승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토바르주의고요. 에스타라 원칙은 무조건 실효적 지배를 하면 정부 승인해야 된다라는 게 에스타라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국가의 승인에서는 불승인주의 스팀슨 독트린, 승인 의무 발생 라우터 팩트, 정부 승인에서는 토바르주의 에스타라 원칙, 이 네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 승인제도의 변화, 정부 승인 점점 폐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왜냐하면 위법적으로 정부가 승인을 하게 되면 나온 그 정부를 승인하게 되면 괜히 쿠데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점점 정부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는 거. 자, 국가 승계는 그래도 국가가 이제 뭐 통합되거나 뭐 이름으로써 그 국가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승계라는 건. 영토 문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 대치하는 거다. 이제 이 국가 승계는 문제 기출에서 아마 보시면서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영역입니다. 이제 국가를 어디까지 그 영역을 볼 거냐. 영토, 사법상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모두 인정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영토를 취득 방식,
영토 취득 방식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선점, 시효, 한량, 첨부, 정복. 선점은 무주지, 주인이 없는 거 또는 어떤 영토에 대한 주권이 확립되지 않은 곳, 그거를 먼저 지배하는 거죠. 실효적 지배하는 게, 실효적 지배를 함으로써 영토를 취득하는 거죠. 선점. 시효는 다른 나라의 영토입니다. 다른 나라의 영토를 내가 실효적 지배를 통해서 그 나라가 뭐 아무 얘기도 여기 우리 내 땅이야라고 아무 얘기도 없으면 그냥 그거를 예, 예, 다른 나라의 영토를 취득하게 되는 방식이죠. 한량은 뭐냐면, 한량은 우리가 어디였죠? 미국 알래스카가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팔렸죠. 한량 이렇게 넘기는 거죠. 한량은. 첨부는 어떤 뭐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거 자연 재해로 인해서 다른 나라의 영토가 내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일본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에 있는 땅이 이렇게 이동해서 제주도에 붙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첨부라고 할 수 있죠. 정복은 2차 세계대전 그 이전 근대에서 서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취득하는 방식. 그래서 선점, 시효, 한량, 첨부, 정복이 있다. 자, 이 중에서 서부 사하라 사건은 이것도 이제 선점에 대한 건데, 무주지인데 이 서부 사하라 아직 영토 주권이 확정되지 않은, 이게 이제 합의에 의해 무주지를 취득을 하게 되는데, 무주지 취득이 하지만 합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선점은 아니다라는 게 서부 사하라 사건이었고요. 클리퍼튼 섬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실효적 지배가 아니죠. 여기는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이 섬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점유를 인정을 하느냐, 이건 좀 상징적인 행위로 실효적 점유를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클리퍼튼 섬 사건에서 나온 얘기고요. 자, 무주지 선점이라든지 아까 이런 시효 취득이라든지 이런 게 구분이 좀 불명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팔마스 섬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무주지 선점이라든지 시효 취득으로 구분을 한 게 아니라 누가 더 강한 실효적 권한, 누가 더 강하게 이거를 점유하고 있느냐, 실효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그 취득을 인정을 한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선점이라든지 시효의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권력의 현시라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한 겁니다. 자, 요 내용도 아마 우리 기출에서 더 한번 자세히 보고요. 결정적 기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토 취득 방식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나라에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거는 그 조치는 그 증거로서 배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영토 분쟁이 일어났는데, 영토 분쟁 이후에 그 영토가 분쟁이 일어나는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내 주권을 더 실효적 지배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뭐 등대를 짓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분쟁 발생 이후에 일어나는 그 조치에 대해서는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채택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결정적 기일 일은 그 발생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가지고 증거를 하겠다. 다음에 이게 결정적 기일 이론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현상 유지의 원칙, 구식민 제국에서 정했던 그런 경계들, 그거를 독립하고 나서 그대로 물려받는 현상을 유지한다는 거죠. 부르키나 파소 말리 사건에서 현상 유지의 원칙이 나오게 됩니다. 자, 4장을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가 승인에 관한 단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 승인. 외교 광고와 국가 승인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생국의 외교 사절을 접수하더라도 국가 승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가 승인의 효과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시면 승인 방법에는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이 있습니다. 명시적 승인은 거의 안 나오고, 묵시적 승인,
축전 또는 외교 사절, 파견 접수, 양자 조약, 포괄적 사항 이런 경우는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한다. 외교 사절 접수, 묵시적 승인입니다. 외교 사절 접수. 그래서 국가 승인 효과가 발생을 하죠. 교재 6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68페이지에 보시면요. 자,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이 있는데 승인의 방법에는 자, 묵시적 승인만 보겠습니다. 신국가 독립에 대한 국가 원수의 출전 또는 외교사절이나 영사의 파견과 접수 또는 신국가와의 기본 관계나 통상 등 장기간에 걸쳐 포괄적 사항을 규정하는 양자조약 체결 자 이런 것들은 다 묵시적 승인에 해당합니다. 틀린 내용 이번 국제법상 강행 규범에 위반하여 국가가 탄생한 경우 이를 승인해서 안 되는 의무가 성립한다. 아까 이거에 65페이지 한번 나온 내용인데요. 자, 65페이지에 보시면 자,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국가가 뭐 성립하고 소멸하는 거는 그냥 사실의 문제였다. 누가 승인하고 마시고 할 자체가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시절에는 임의규범만으로 구성되어 있던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누가 이걸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건 임의규범으로 이기 때문에 그냥 국가 승인에 대한 거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강행규범으로 표현되는 국제 공동체의 일반적 가치와 충돌하는 상황 이게 이제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합법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강행규범에 위반해서 위법적인 행위로 국가가 나왔을 때는 탄생했을 때는 승인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무가 현재는 지금 성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승인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이론 중 선언적 효과설은 제국주의적이란 비판을 받는다. 선언적 효과설, 창설적 효과설과 선언적 효과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있는데요. 법적 성실에 보면 국가 승인은 창설적 효과설이 있다. 이거는 기존의 국가가 승인을 해야 된다. 제국적인 비판이 있고 선언적 효과설은 아니다. 그냥 내가 선언만 하면 그 국가는 국제법적인 주체성을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국적인 이론은 창설적 효과설입니다. 요거 자주 나옵니다. 이거 선언적 효과설이 제국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틀린 지문으로 창설적 효과설이 제국주의적 비판을 받는 거죠. 불승인주의 아까 얘기했죠. 스팀슨 독트린 그 주창자의 이름을 따서 라우터팩트 독트린이 아닙니다. 스팀슨 라우터팩트는 승인 의무 발생한다라는 거고 교재에서 한번 볼까요? 67페이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건에 새로운 국가가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기존 국가들에 대하여 승인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라우터 팩트라는 학자. 그래서 라우터 팩트주의라고 하고요. 67페이지 하단에 국제법에 위반되는 방법 또는 조치를 거쳐 성립한 경우에는 불승인주의, 우리가 국가 승인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불승인주의가 있는데 이거를 스팀슨 독트린이라고 한다. 그래서 스팀슨 독트린과 라우트 팩트 독트린을 각각 국가 승인에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정부의 승인에서는 토바르주의와 에스트라다주의, 여기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요. 정부 승인, 특정 국가의 정부가 위헌적 수단에 의해 교체될 경우, 쿠데타, 새로운 정부를 승인하면 안 된다라는 게 토바르주의였죠.
그러거나 말거나 실효적 지배를 하면 해야 된다라는 게 에스트라다 원칙.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 여전히 승인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는 폐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괜히 불법적인 유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나온 정부를 정당화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그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부의 승인에서 73페이지에 정부 승인 제도의 변화, 정부 승인의 폐지론, 거기에 미국 정부는 정부 승인을 폐지를 선언했고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천명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정부는 영토 주민과 더불어 국가의 성립 요소의 하나이므로 정부 형태가 변경되면 국가 자체도 변경된다. 아니죠. 정부 형태가 변경이 되더라도 국가 자체는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71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자, 71페이지에 보시면 정부는 국가 성립의 한 요소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 자신의 국제적 차원의 권리와 의무는 정부의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71페이지. 정부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 정부 승인을 위해서는 국가 일반에 대한 실효적 지배보다 입헌적 정통성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아닙니다. 정부 승인을 위해서는 점점 실효적 지배가 오늘날 실효적 지배를 더 우선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73페이지에 있고요. 7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오늘날 정부의 승인은 정통성, 합헌성 등을 승인의 일반적 요건으로 요구하기보다 실효적 지배라는 요건을 중시하는 사실주의 경향이 강하게 보이고 있다.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그 사람이 뭐 쿠데타를 할 건 뭐고 위법을 했건 상관없이 실효적 지배를 하게 되면 정부의 승인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하게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국제법상 영토 문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국제법상 국가의 영토는 통치권의 대상이 될 뿐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닙니다. 소유권과 통치권 둘 다 대상이 되고 있죠. 국제법상 영토는 이제 영토로 갔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80페이지에 이제 영토에 대한 부분이 국가의 영역으로 이제 영토가 나오고요. 영토에 대한 법적 성격은 소유권과 통치권이라고 했죠. 영토는 그러니까 제가 사법상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각각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서부 사하라 사건에서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권력의 현시 범위가 상세하게 검토해 서부 사하라 사건은 아까 서부 사하라 사건은 81페이지가 있고요. 영토 권한의 의미에서 영토를 어떻게 취득을 하느냐, 영토의 취득 방법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선점, 시효, 한량, 첨부, 정복. 선점은 무주지, 영토 주권이 확립되지 아니한 토지를 그냥 실효적 점유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취득을 하게 된 방식을 선점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점과 관련된 얘가 서부 사하라 사건이 있는데요. 서부 사하라 사건. 하지만 이 서부 사하라 사건은 무주지, 영토 주권이 확립되지 않은 그 무주지를 취득했긴 했지만 합의를 통해 영토를 취득했기 때문에 선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무주지지만 무주지 선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게 그 서부 사하라 사건은 요건 아닙니다. 무주지였죠. 무주지.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권력의 현실은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시효는 이제 두 번째 타국의 영토였고요. 이제 이런 전통적 이제 선점이나 시효라는 전통적 이유에 대한 비판으로 팔마스 섬, 이 팔마스 섬의 사건에서는 후버라는 단독 중재 재판관이 이러한 그
전통적인 그런 선정과 시효의 기준을 그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시킨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권력의 현실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누가 더 실효적인 권한을 했는지, 누가 더 강하게 점유를 했는지, 즉 상대적인 권한을 그 기준으로 제시했다라는 거. 그래서 서부 사하라 사건은 점유지에 대한 서부 사하라 사건은 무주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권력의 현실은 팔마스 섬. 그래서 제가 여기 서부 사하라 사건은 합의에 의해 무주지 취득, 또 팔마스 섬은 누가 강한 실효적인 거인지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권력의 현시 기준이다라는 거. 자, 현상 유지는 신생 독립국이 탄생했을 때 그 구 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였죠. 원래는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과정에서 탄생했지만 뒤에 아프리카 지역 등에도 적용이 되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85페이지의 내용이 있고요. 자, 현상 유지의 원칙입니다. 85페이지. 현상 유지 원칙이라고 불리는 우티파시데티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라틴 저기 쪽에 같아요. 스페인어죠. 근데 요것도 나중에 저기 지문은 뒤에 보시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현상 유지의 원칙은 요거라고 불리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 원칙은 구식민제국이 설정한 국내법상의 행정 경계가 식민지 동국과 더불어 그대로 국제적 경계로 전환되는 거, 그대로 이제 그 현상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원칙으로 자, 이 원칙에 따라 구식민제국의 붕괴 또는 철수 시점에 무주지의 발생 가능성은 부인된다. 그 경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자, 이 원칙은 19세기 전반기 중남미 스페인 식민지에게 붕괴 시 적용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의 스페인 식민지 붕괴에 적용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아프리카 지역에도 적용이 되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 탄생했지만 그 뒤에 아프리카 지역에도 적용이 되었다. 가장 적절한 거는 3번이네요. 현상 유지. 하나 더, 현상 유지, 부르키나 파소 말리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 부르키나 파소 말리 사건이라는 것. 자, 영토 분쟁 해결 시 결정적 기일은 아까 봤죠. 영토 분쟁 발생 그 이후에 일어난 어떤 조치들은 증거에서 배제한다는 거죠. 결정적 기일은 그 바로 여기 있는데요. 네, 전 페이지에 보시면 84페이지에 보시면 결정적 기일 이론이라는 게 사법적 절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은, 그러니까 분쟁 당시 사실은 발생한 시점에 성립하고 있던 법에 의해 평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당사국 간의 분쟁이 분명하게 된 그 시점 이후에 자국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는 증거에서 배제된다는 거. 이게 결정적 기일 이론입니다. 이 결정적 기일 이론은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85페이지 제일 상단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 결정적 기일의 확정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국가 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신생 국가와 포괄적인 기본 관계를 체결하면 포괄적인 기본 관계 조약 체결. 이거는 아까 봤죠. 묵시적 승인. 명시적 승인이 없더라도 이 국가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죠. 묵시적 승인이라고 그랬죠. 그 외교 사절을 파견해서 외교 사절을 접수하거나 하는 거, 또는 축전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 다 묵시적인 승인이라고 했습니다.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현행 국제법상 국가 승인의 법적 성질을 관련하여 창설적 효과설이
통설적인 견해로 수용되고 있다. 아니죠. 상설적 교과설은 제국주의적인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 요새는 선언적 교과설. 국가 승인은 승인을 행하는 국가의 일방적 재량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재량 행위냐 국가 승인. 여기는 70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자, 국가 승인으로 가면 자, 7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자, 국가 승인의 효과. 국가 승인은 상대적 효과, 소급효, 비철회성을 가지고 있다. 즉, 승인 국가의 관계, 상대적 효과가 있고 관계에서만 소급효. 이 국가가 승인이 되면 국가가 탄생한 그 시절로 소급해서 그 국가가 이제 주체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또 비철회성, 법률상 승인은 철회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뭐였죠? 재량적 행위다라는 내용은 네, 여기 이제 법률상의 승인은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요거 이제 틀린 내용이죠. 국제연합의 회원 자격은 국가에 국한되기 때문에 국제연합 가입은 국제연합에 의한 집단적 승인으로 해석된다. 이제 이게 집단적 그 승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그 뒤 전페이지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승인의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게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하나만 봤었는데 그 뒤에 이제 집단적 개별적 승인과 집단적 승인이 나오는데 이 집단적 승인의 대표적인 예가 UN 가입입니다. 유엔에 가입하면 승인이 되는 거냐, 승인으로 인정이 되는 거냐. 그런데 보시면 UN 회원국이라는 사실은 기껏해야 당해 회원국이 국제법상 국가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원용될 뿐이지 그 자체가 유엔에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기존 회원국에 의한 승인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69, 70페이지에 걸쳐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회원 자격 이제 가입한 게 집단적 승인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요거 틀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특정 국가의 정부, 이제 정부 승인입니다. 정부. 국가 승인이 아니라 쿠데타 유연적 수단의 교체 대사로 새로운 정부가 실효적 통제를 확립하면 승인해야 된다는 주장, 에스트라다주의라고 그랬죠. 승인하면 안 된다. 정통성이 있는 정부만 승인해야 된다는 게 토바르. 라우터 팩트는 국가 승인의 의무가 발생한다. 라우터 팩트. 스팀슨 독트린은 불승인주의죠. 위법한 그런 방법으로 탄생한 국가는 승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죠. 에스트라다주의가 네, 정부 승인에서 보시면 토바르주의가 정통성의 원칙, 또 합헌성 여부 관계없이 신정부를 승인해야 된다는 게 마지막 72페이지 하단의 에스트라다 원칙이었습니다. 자, 영토 분쟁과 관련한 잘못 짝지어진 것은 서부 사하라, 무주지, 맞죠? 팔마스 섬,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권력의 현시였습니다. 팔마스 섬. 그러니까 상대적 권한, 현재 그 정통적인 선점이라든지 시효의 그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팔마스 섬 사건에서는 누가 더 실효적 침해를 더 했느냐, 즉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권력의 현실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거고요. 부르키나 파소 말리는 현상 유지의 원칙이었죠. 클리퍼튼 섬 사건은 이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상대적 권한은 이거였죠. 팔마스 섬 사건 지속적인 평화적인 국가 권력의 현시 또는 상대적 권한이라 했는데 클리퍼튼 섬 사건은 주민이 한 명도 살고 있지 않은 그런 섬입니다. 이게 82페이지고요. 82페이지를 보시면
선점과 시효에서 이제 실효적 점유가 요구되는데 클리퍼튼 섬 중재 사건에서는 주민이 전혀 거주하고 있지 않는 이 섬의 경우 매우 상징적인 행위만으로도 실효적 점유가 완성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상징적인 행위만으로 실효적 점유의 완성을 말하는 게 클리퍼튼 섬 사건이었습니다. 예, 8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 승인에 관한 이론 중 선언적 효과설은 제국적 아니죠. 창설적인 효과설이 제국주의적 이론을 비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특정한 실체가 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승인한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특정한 실체 국가 요건을 승인 의무가 발생한다는 게 통설적 견해이다. 승인 의무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스팀스님하고 라우터 팩트였죠. 네, 라우터 팩트가 승인 의무가 발생한다는 라우터 팩터주의인데 이게 통설적인 견해이냐 라는 거는 그 라우터 팩트가 나온 67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67페이지 그 중간중에 보시면요. 라우터 팩트가 나오면서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국가의 실행상 승인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각국의 재량에 맡겨지며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다. 즉 국가 승인은 라우터 팩트는 승인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는 했긴 했지만 그런 승인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인 건 아니다. 통설적 견해는 재량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가가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 묵시적 승인, 기본관계에 대한 조약 또는 뭐 축전 또는 그 외교 사절을 접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묵시적 승인으로 관수된다고 그랬죠. 3번 맞는 내용이네요. UN 회원 자격 국가에만 인정하므로 UN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 UN 가입이 그 기존 UN 회원국에 대한 신규 회원국을 국가로서 승인할 의무가 발생시킨 거는 아니다고 그랬죠. 적절한 거는 3번이었네요. 그래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정통성의 원칙,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를만 승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법적, 이법적으로 반복으로 한 정부는 승인하면 안 된다라는 게 뭐였습니까? 토바르주의였죠. 에스타라다주의는 정통성이 아니라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무조건 승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에스타라다. 자, 2번, 3번은 이제 국가 승계이기 때문에 여기 4번 한번 보시죠. 영토의 시효 취득은 무주지가 아니죠. 영토의 시효 취득은 무주지는 이제 선점이고요. 영토의 시효 취득은 다른 나라 영토입니다. 타국의 영토. 자, 국가 승계를 한번 봤는데요. 이 국경조약과 영토 일부 예제는 국가 승계를 한번 보시면 국가 승계는 제가 자주 뭐 출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따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76페이지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국가 승계. 국가 승계는 그대로 국가를 이어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승계의 경우에는 이 자동 승계되는 조약에 대해서만 좀 네,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국경 조약은 국가가 바뀌어도 그대로 그 조약을 그대로 자동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국경 조약. 리비아 차드 간의 국경 분쟁 이런 분쟁이 대표적인 건데 이거는 왜냐하면 국경 안정이 갖는 그런 근본적인 중요성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합병을 해도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국경은 그대로 이제 승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경 조약의 안정의 원칙입니다. 국경 안정의 원칙. 이제 요게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76에서 77페이지. 그래서
원래는 국경 조약은 이렇게 자동 승계가 되는 겁니다. 자, 영토 일부의 이전, 이거는 이제 한량이라고 하는데요. 뒤에 영토의 78페이지, 영토의 일부가 이전하는 이른바 한량의 경우에는 요거는 조약 경계 이동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생 독립국이 나오는 경우에는 백지 출발주의라고 하고요. 그럼 마찬가지죠. 아니, 당연하죠. 신생 독립국은 기존에 있던 어떠한 조약이라든지 합의가 없기 때문에 백지에서 출발한다. 백지 출발주의는 신생 독립국에 대해서, 영토 일부의 이전은 조약 경계의 원칙, 조약 경계 이동의 원칙, 조약 경계 이동의 원칙이라는 거, 이게 78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중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것들이 되게 다 외워야 되는 내용이라서 좀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아까 현상 유지의 원칙 할 때 요게 나와서 이게 라틴어, 이 법리는 영토의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 유지죠. 동부 글리에네 사건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권력의 현실,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권력의 현실은 아까 봤던 팔마스섬이었죠. 팔마스섬. 리비아 차드 사건, 리비아 차드 사건은 국경 안정성의 원칙, 아까 우리 승계에서 봤었죠. 다시 보시면 리비아 76페이지, 리비아 차드 간의 국경 분쟁을 통해서 국경 안정에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이 기초하고 있고, 여기는 국경 설정 조약의 자동 승계, 즉 국경 안정성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리비아 차드 사건은 국경 안정성의 원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하기 좀 어려우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팔마스섬,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권력의 현시 팔마스섬, 요거라든지 아니면 영토 현상 유지의 원칙, 현상 유지 원칙, 그런 것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실체가 국가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기존 국가에 대한 국가 승인 의무가 발생한다. 국가 승인 의무의 발생 봤었죠? 뭐였습니까? 라우터 팩트. 스탠스는 불승인주의, 에스트라다는 이게 정부였죠. 정부 실효적 지배하면 정부 승인해야 한다. 정부 승인주의. 한 가지 정부 승인하면 안 된다. 토바르주의. 국가 승계에 관한 다음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유엔의 국제법위원회는 국가 승계 문제에 관하여 78년 80년 비엔나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런 것들은 보통 참 지엽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일단 이런 것들은 제껴두고, 국가 분열의 유형 중 특정 국가가 원래의 법 인격을 유지하고 그 국가 일부가 새로운 국가로 탄생할 경우 분리 독립이라고 부른다. 자, 이것도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넘어가고, 댐의 건설, 영토적 체제를 창설한 조약의 자동 승계를 부인하였다. 자, 승계에 대한 우리 살펴보지 않았던 내용들인데요. 이게 나왔으니까 제가 페이지만은 이제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75페이지에 보시면 78년 협약과 83년 협약에서 국가 승계를 다뤘습니다. 78년, 83년 비엔나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맞는 내용이고요. 이 분리 독립이라고 부른다. 요거는 그 다음 페이지 76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기존 국가가 분열하는 경우 원래의 법 인격을 유지하고 그 국가의 일부가 새로운 국가로 탄생하는 것을 분리 독립이라고 한다. 요 맞는 내용이고요. 자, 댐의 건설 등 영토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여기 보시면 77페이지 그 중간 하단 쪽에 있는데요. 국경을 설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국가 승계, 국경 계약 조약 봤었죠. 리비아 차드. 그렇게 국경을 설정하는 건 아니지만
국경을 형성하는 하천에서의 도각 문제 또는 댐의 건설 등을 규율하는 조약과 같이 영토에 부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른바 영토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 승계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댐의 건설 등 영토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은 자동 승계를 부인하였다. 아닙니다. 자동 승계가 된다. 옳지 않은 거는 3번이네요. 영토의 일부가 이전될 때 조약 경계 원칙이라고 그랬죠. 영토의 일부가 이전되는 거는 후보 판사가 단독 중재관으로 참여하여 판정한 사건으로서 영토 분쟁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누리는 사건. 아까 봤었죠. 팔마스 사건, 후보 판사, 그리고 지속적이고 국가 권력의 현시,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권력의 현시를 팔마스 섬, 네, 후보 판사가 했던 단독 중재관을 했던 건 팔마스 섬,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권력의 현시 또는 상대적 권원. 국가 승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창설적 효과설과 선언적 효과설의 대립이 있다. 맞죠? 라우터 팩트, 승인 의무,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아니죠. 승인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라우터 팩트는 승인 의무. 하지만 통설에 따르면 재량이 맡겨져 있다는 게 통설이고요. 새로운 국가와 기본관계 등 장기간에 걸쳐 포괄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양자 조약. 이거는 명시적이가 아니라 묵시적 승인으로 간주됐다고 그랬죠. 예, 묵시적 승인. UN 등 국제기구의 가입 승인은 기존 가입국에 대한 어떤 집단적인 승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는 라우터 팩트, ICJ 국제사법재판소, 영토 분열 시 자동 승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동 승계의 대상이 되는 건 아까 국경조약이라든지 영토적 체제를 상설하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국경조약이라든지 또는 댐 건설 같은 경우, 즉 국경을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국경 체제를 설정하는 조약 또는 댐 건설처럼 영토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이 두 조약 같은 경우는 자동 승계가 된다는 거. 영토 취득 권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영토 취득 권한은 5가지가 있다고 그러겠죠. 선점, 시효 또는 한량, 그리고 무엇입니까? 자연재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 예, 첨부 정복. 예, 선점, 시효, 한량, 첨부 정복 이렇게가 있는데 프랑스와 멕시코 클리퍼튼섬 사건, 요거는 아까 뭐였습니까? 클리퍼튼섬 사건은 상징적인 행위로 실효적 점이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은 섬에 대해서 실효적 점유를 판단할 때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행위로도 실효적 점유를 완성한다는 걸 나온 얘기고, 이 후보 재판관은 팔마스 섬이었죠. 후보 재판관은 여기는 아니었습니다. 클리퍼요. 분쟁 대상 영토에 대해 누가 더 실효적 권한을 행사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대적 권한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누가 더 강한 실효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상대적 권한 또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권력의 현시라고 부르죠. 영토 분쟁 사건에서는 증거 수락과 관련된 결정적 기일이 반드시 결정적 기일의 필수는 아니라고 그랬죠. 필수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아무튼 UT 파시던티스 원칙은 이게 뭐였습니까? 아까? 현상 유지의 원칙, 현상 유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아닙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됐다가 아프리카로 계속 추가가 되죠. 아프리카로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연장이. 4번도 틀린 내용. 그러면 옳은 내용은 여기 있네요. 상대적 권한. 자, 이렇게 4장까지 마치고요.